엄마, 나 아직 물속이야.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는 새벽 3시였다. 바닷가에서 사라졌던 아이의 목소리가 욕실문 너머 물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왔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고 아버지는 창문을 모두 닫아 걸었다. 문제는 그날 아이는 이미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뒤였다. 아이의 죽음은 너무 조용하고 갑작스러웠다. 고작 14살, 학교에서 단체로 떠난 봄 소풍이었다. 울산에 사는 우리 가족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고 딸아이는 여느 때처럼 수학여행을 떠나 즐겁게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웃고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남기던 중이었다. 송도의 수욕장은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이었고 관광객들로 북적이진 않았지만 평화로웠다. 그날 오후 아이는 갑자기 해안선에서 사라졌다.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화장실 갔겠지. 편의점 다녀온다고 했잖아. 친구들의 말이 서로 엇갈렸다. 어떤 아이는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파도를 보며 혼자 앉아 있었다고 말했고 다른 아이는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선생님들이 발을 동동 굴렀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수색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아이의 시신은 해변 남쪽 끝 송도구름다리 아래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다. 몸은 물에 불어 있었고 손끝엔 자갈이 박혀 있었으며 발등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무언가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쓴 듯한 흔적이었다. 더 끔찍한 건 아이의 얼굴이 마치 뭔가를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다는 거였다. 눈은 반쯤 떠 있었고 입술은 약간 벌어진 채 공기를 찾으려 했던 순간을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 의사는 익사라고 했다. 단순한 사고사로 분류되었고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아이는 혼자 물속으로 들어간 걸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막판까지 분명히 있었어요. 파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진 순간 이후의 기억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 마치 어떤 틈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마치 그날 송도 바다가 아이를 삼켜버린 것처럼.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았고 조문객들도 무겁게 고개를 숙일 뿐 누구도 길게 말을 잇지 않았다. 관 위에는 흰 국화가 하나둘 놓였고 어머니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아이의 사진을 꼭 쥔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을 켜는 게 마치 뭔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방 안은 어두웠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 뒤부터 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었다. 밥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아이의 방문을 슬쩍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식탁에는 음식 대신 침묵만 올랐다. 아버지도 무거운 얼굴로 숟가락만 들다 노타를 반복했고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새벽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뚝 도둑 물 떨어지는 소리였다. 누군가 욕실에 다녀간 듯한 느낌. 하지만 확인해보면 언제나 욕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세면대에 물기도 없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새벽이면 욕실 앞에 멈춰 서 있곤 했다. 가만히 서서 뭔가를 들으려는 듯한 얼굴로.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거울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김이 서린 욕실 거울 위 흐릿하게 드러난 손바닥 자국. 작은 손이었다. 그 옆에 흐릿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그날따라 회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바람이 없는데도 문이 스르륵 열렸다 닫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TV가 켜졌다 꺼지기도 했다. 밤이 되면 자주 욕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 무표정하고
텅 빈 얼굴 속에 언젠가부터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게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말 한마디 없이 거울을 닦고 아이 방을 치우고 그 방 창문을 열어두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다. 그날도 새벽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어머니 방 문이 살짝 열린 걸 보았다. 문틈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그림자 하나. 어두운 거실을 지나 신발을 신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외출했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고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없었다. 가끔은 밤늦게 돌아오셨고 어떤 날은 아침에야 들어오셨다. 신발이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들꽃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눈이 마주쳐도 아무 말씀 없으셨다.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점점 무서워졌다. 무서운 건 귀신이나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움직이는 그 반복된 행동이 더 무서웠다. 마치 무언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한 정해진 움직임.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아버지와 단둘이 앉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아무 말도 없던 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가 다시 끄셨다. 그러곤 조용히 말씀하셨다. 엄마가 요즘 잠도 못 자. 자꾸 아이를 본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가도 어머니의 행동을 떠올리면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이른 아침 외출하셨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고 밤늦게 돌아오신 얼굴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나를 따로 불렀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당을 찾아갔다.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가 못 버틴다. 계속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엄마도 따라가게 될 거야.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말리려 했지만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그 결정을 막지 못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은 그 아이를 다시 불러오는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집을 떠난 건 흐린 오후였다. 어머니는 별다른 짐도 없이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따라 나섰고 아버지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이의 마지막 사진이 찍힌 장소, 마지막으로 웃던 순간이 남아있는 곳,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해안 아래 송도 해수욕장.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해변 남쪽 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오래된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팻말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외벽은 바닷바람에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곳이 그날 아이들이 묵었던 숙소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청아모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사고 이후 폐업했다던 이 건물에 우린 다시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건물 안은 먼지 냄새와 습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벽지는 곳곳이 갈라져져 있었다. 3층 복도 끝방. 참고 이유.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도 방은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가끔 드나드는 듯한 느낌. 침대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커튼은 반쯤 젖혀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그날 아이가 마지막으로 봤을 바다. 밤이 되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말없이 앉아있던 어머니가 침대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는 손에 촛불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향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기도 없이 그저 불을 붙였다. 10시 정각.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욕실에서 뚝뚝 익숙한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욕실 쪽을 바라보았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욕실을 다녀온 사람은 없었다. 분명
아무도 열지 않았던 문이었다. 그 순간 거울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물기 어린 표면에 작은 손자국 하나가 천천히 찍혔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글자를 만들고 있었다. 엄마.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크게 뜨고 욕실 앞으로 다가갔고 거울 앞에서 멈춰섰다. 그 순간 거울 너머에서 아이의 얼굴이 어슴푸레 비쳐 보였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눈은 똑바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나 왔어. 목소리가 들렸다. 공간을 가르지 않고 머릿속에 바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또렷하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차가웠다. 아버지는 촛불 옆에서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고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정말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고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향은 타다 남은 채 연기 자국을 남기고 있었고 거울의 글자는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났다. 하지만 그 표정엔 어딘가 확신이 섞여 있었다. 뭔가를 본 사람, 누군가와 실제로 만난 사람의 표정.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아예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모텔 아래층을 내려갔다.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노인을 다시 만났다. 구부정한 허리에 잔주름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이상하게도 또렷한 눈빛. 어제 우리가 방을 빌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노인의 묵묵한 허락 덕분이었다. 혹시 그때 사고 났던 학교 아이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고업 2호. 맞지? 나는 다시 물었다. 혹시 그날 이후 다른 사람도 이 방에 머문 적 있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몇 사람 있었지. 대부분은 이틀도 못 채우고 나갔어. 왜요? 노인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 거울에 애가 보였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른 게 아닌데 누가 계속 돌아온다고 했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노인의 옆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작은 좌판에서 향을 팔던 노파였다. 검은 두건을 쓴 채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다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동네에 묶여있는 건 그 아이 하나만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파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송도바다는 오래됐어. 예전부터 여긴 데려가면 안 돌려주는 데야. 가끔은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온 게 그 사람이 아닐 때도 있지. 그 말에 나는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어젯밤 욕실 거울 속 아이의 눈동자였다. 분명 딸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눈빛이었다.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또렷하고 마치 오래 기다린 무언가처럼. 나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참고 이후 앞에 서 있는 어머니가 문을 열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다. 여기는 무언가가 머무는 곳이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모텔을 떠나지 않았다. 해가 지면 창밖을 바라보았고 밤이 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삼위환을 정리했다. 침대볼을 바꾸고 향을 새로 꽂고 아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과자를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결정을 내렸다. 무당을 불러야겠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도 처음엔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너무 짧았어? 아이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은 것 같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결국 아버지는 다시 한번 움직였다. 멀리 있는 지인을 통해 부산 북쪽에 있다는 한 무당을 수소문했고 며칠 뒤 그녀는 모습을 드러냈다. 무당은 생각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화려한 색의 한복도 없었고 북소리도 없었다. 검은 저고리에 흰 겉옷을 걸쳤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낯선 여자아이가 따라오고 있었다. 한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말이 없었고 무표정했다. 무당은 아이를 영매라고 불렀다. 말 그대로
영혼이 머무는 그릇. 참동 2호의 바닥에는 다시 하얀 광목천이 깔렸다. 가운데 작은 탁자가 놓였고 촛불 하나가 밝혀졌다. 무당은 향을 피우고 천천히 방을 돌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손짓하자. 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다. 우리는 방 한쪽에서 숨조차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무당은 작은 방울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다. 소리는 묘하게 오래된 쇳소리 같았다. 쨍그랑 징그랑. 그 음은 점점 빠르고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아이의 어깨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세했다. 그러다 온몸이 움츠러들었고 고개가 뒤로 꺾일 정도로 젖혀졌다. 입술 사이로 낮은 신음이 흘렀고 무당은 손짓으로 우리를 제지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푹 떨군 채 입을 열었다. 엄마. 그 목소리에 어머니는 숨을 멈췄다. 그건 아이의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던 그 목소리. 울먹이며 또렷했고 너무도 익숙했다. 엄마야, 아영아, 엄마 여기 있어.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이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무당이 조용히 말렸다. 만지지 마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었다. 두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떨렸다. 추워? 엄마? 거기 너무 어두워. 아이의 목소리는 꿈결처럼 들렸다.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탁자 위 촛불은 바람 없는 방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버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고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어머니는 아이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고 아이는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이어갔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 안 무서워. 거기 이상한 곳은 아니야. 그냥 조금 어두울 뿐이야. 그 말에 어머니는 더 크게 흐느꼈다. 작은 신음 같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향의 연기가 천천히 위로 피어올랐다. 대화는 10분 정도 이어졌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길었다. 아이의 말은 천천히 줄어들었고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멈춰섰다. 무당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끝났습니다. 아이 역시 그대로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울기만 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젠 정말 확신이 들어. 그 아이 맞아. 엄마가 자기 딸 목소리를 어떻게 모르겠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아이가 다녀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며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내셨고 식사는 거의 걸렀으며 밤늦게까지 무덤 근처를 헤매다 돌아오곤 하셨다. 하지만 두 번째 접신이 끝난 다음 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셨다. 조용히 반찬을 꺼내고 식탁 위에 숟가락을 하나하나 놓았다. 나와 아버지를 위한 자리였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처음엔 두 사람 다 그 변화에 안도했다. 그렇게라도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다면 진짜든 아니든 아이가 다녀간 것처럼 느껴진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너무 짧았지? 아영이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좋을 텐데. 아버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하자. 그런 건 한 번이면 됐지. 계속 반복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식사 도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말이 나올 때마다 작게 속삭였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일 거야.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아버지 역시 결국은 다시 무당에게 연락을 하셨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과 똑같은 시각에 똑같이 조용히 그 여자가 우리 모텔을 다시 찾아왔다. 무당은 변한 게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녀의 표정이 조금 더 굳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영매라 불렸던 그 여자아이도 함께였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입었던 것과 똑같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삼곡 2호로 들어왔다. 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표정도, 걸음도, 숨 쉬는 간격까지도 처음 접신했던 날과 완벽하게 같았다. 마치 한 장면을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그날 밤도 방 안에는 하얀 천이 깔렸고 탁자 위엔 촛불이 놓였다. 무당은 향을 피우고 조용히 방을 돌았다. 아이는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머니는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아영이니? 아영아, 또 와줬구나.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엄마. 응, 엄마야. 그 순간 어머니는 아이를 껴안았다. 무당이 살짝 손짓으로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가 앉은 그대로의 자세를 껴안고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아영아, 거기선 안 무서워. 외롭진 않아. 엄마가 미안해. 아이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나 무섭지 않아. 거기 이상한 곳은 아니야. 그냥 조금 어두울 뿐이야.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고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은은하게 울렸다. 그 말 하나하나에 어머니는 더욱 울먹였고 나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방 안은 향, 연기와 함께 서늘해졌고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아이와의 대화는 지난번보다 더 길었다. 더 구체적인 말들이 오고 갔다. 한참이 흐른 뒤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느려지고 낮아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멈춰섰다. 무당은 고개를 숙였다. 끝났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 아이? 맞아. 엄마가 어떻게 자기 딸 목소리를 모르겠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아이가 다녀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초원이 끝나고 며칠 뒤였다. 아버지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집을 나섰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결국 송도까지 직접 오신 것이었다. 모텔 입구에 도착한 아버지는 벽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관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안은 이미 어두웠다. 곧장 3층으로 올라간 아버지는 3구이호 앞에 멈췄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조용히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향과 바닷물, 그리고 눅눅한 첫 냄새. 방 안은 마치 누군가 거주 중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촛농이 굳어 있었고 빈 그릇 몇 개가 구석에 정리돼 있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욕실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물비린내가 확 밀려왔고 바닥엔 소금기 섞인 물이 고여 있었다. 세면대 거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그 위에는 또렷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작은 손. 그리고 그 아래 오늘도 와줘 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 위에는 어머니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딸의 사진이 액자에 꽂혀 있었다. 가장 최근의 사진이었다. 바닷가에서 찍은 아이가 활짝 웃고 있던 그 장면.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뚝, 뚝, 뚝. 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닥에는 흰 천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었고 천 끝에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묶었던 흔적처럼. 욕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욕조 안에 앉아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곧 돼.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당신만 오면 돼. 아버지는 놀라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욕조에 몸을 기댔다. 바닥에는 모래알이 흩어져 있었고 욕조 벽엔 물결처럼 번진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당은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물었다. 혹시 또 부르셨나요? 영매 아이가 지금 계속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따라붙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 어둠 속 바닷가 방향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작은 체구. 그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텔 앞에 도착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복도 끝 방 안의 TV가 갑자기 켜졌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아빠도 같이 있어줘. 그날 밤 모텔에는 아무 불도 켜지지 않았다. 3번 2호 창문 역시 어두웠고 복된 인기척 하나 없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파도 소리와 겹쳐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말하고 있었다. 엄마는 왔고 이제 아빠만 오면 돼. 그 시각 모텔 근처에 있던 한 행인이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옛날 이곳이 폐쇄된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는 백주일 씨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송도 청암 모텔인데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여자 목소리, 아니 아이 같은 목소리가 계속. 신고가 접수된 지 20분 뒤 2명의 순찰 경찰이 도착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프런트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어두웠으며 3층 계단엔 젖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3번 2호 앞에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욕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엔 바닷물 고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방엔 누구도 없었다. 방문 기록도 없었다. CCTV에는 체크인한 흔적도 없었다. 그날, 그 시간, 모텔에는 누구도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복도 끝, 감시 카메라 한 대가 이상한 장면을 찍고 있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다. 세 사람이 3025에서 나오는 모습. 앞에는 어머니, 그 뒤에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손에 인형을 든 소녀. 세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고 1층 현관문을 지나 해변 방향으로 향했다. 해안가 바람이 세게 부는 그 시간에 그들은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바다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 장면 이후 카메라는 다시 평온해졌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모텔 주변을 수색했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인터넷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누군가 촬영한 모텔 3층 복도 영상이었다. 영상 속엔 빈 방 앞에 놓인 신발 한 켤레, 그 위에 놓인 작은 인형, 그리고 영상 말미에 들려오는 한마디 속삭임. 이제 우리 셋이서 함께 있어. 업로드된 지 3시간 만에 그 영상은 삭제되었다. 계정은 정지되었고 공유했던 사람들의 글도 사라졌다. 남은 건 단 하나, 한 댓글. 누군가 짧게 남긴 글. 그날 바닷가에서 셋이 걸어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림자는 넷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다. 청암 호텔은 여전히 폐쇄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문은 녹슬었고 외벽엔 바닷바람에 벗겨진 페인트가 조각처럼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3025 창문만은 매년 같은 날 스스로 불이 켜졌다. 그날은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리고 세 식구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날, 사람들은 그 모텔 근처를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젊은 무리들, 특히 도시괴담을 찾아다니는 이들에겐 은근히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인터넷에는 밤에 촬영된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찍힌 것, 창문을 향해 확대해 본 것, 거울에 비친 이상한 형상들. 그중 가장 유명한 영상 하나가 있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몰래 들어가 3B2호를 촬영한 영상이었다. 카메라는 방을 천천히 비췄고 아무도 없는 침대와 창문, 욕실,
모든 게 비어 있었다. 하지만 거울을 향해 정다이대하게 비춰렸을 때 거울 속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 앉은 소녀. 셋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움직임은 없었고 그저 머리를 숙인 채 수저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 영상은 수천 회 조회수를 기록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그 이후에도 탐공 2호에선 가끔씩 음식 냄새가 난다는 목격담이 올라왔고 밤이면 창문 안에서 아이의 그림자가 보였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방 안에서 정확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아직 돌아가지 못한 채 남아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전해지는 건 하나. 그 가족은 지금도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방의 문을 열면 네 번째 자리가 비어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돌아온 존재는 진짜 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들은 괴담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이곳은 에이야 구만의 어둠 속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갑니다.